네, 오늘 새벽에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짚어보기 전에 먼저 관련 화면 보시고 돌아오시죠.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을 좀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또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 네. 어떤 부분이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새벽까지 기자들이 기다리다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 그렇죠? 자,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법원은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손수호 변호사부터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았죠. 저도 네. 그렇게 봤는데 그러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게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네, 앞으로 이제 검찰이 소환해서 수사를 진행할 테고요. 또 이제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조사한 후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소할 테고 또 재판이 벌어질 텐데요. 하지만 어제 그 영장전담 판사가 했던 이야기가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중요한 게 바로 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가 좀 부족하고 구속시킬 만한 그런 사정에 대해서 검찰이 소명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 상황이지만 네. 혹시라도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한다면 재청구하고 다시 구속시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업무방해 그리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구속 사유가, 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그런데 이게 이화여대 이제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그리고 청담고 재학 시절에 여러 가지 그런 허위 공문서 제출을 통한 출석 특혜 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과연 용이하겠느냐. 네. 그렇다면 재청구를 통한 발부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얘기는 이미 증거가 많이 수집됐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잘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증거가 이미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구속 해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속영장의 가장 큰 어떤 이 표현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게 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그러니까.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어떤 표현이나 혹은 그런 혐의가 없으므로 네. 그런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증거 자료들이 이미 수집된 점에 비추어 이 표현이 뭐냐면 네. 이미 오래전에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 왔고 또 이것을 은폐할 만한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네네. 또 다른 새로운 이 두 혐의,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와 허위 공문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발해죄 네네.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증거가 있으므로 이 필요에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네. 사실 손 변호사께서는 아까 그 많은 분석을 하시면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일부에서는 이 두 가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뇌물죄라든지 혹은 외환 도피와 관련한 어떤 혐의라든지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 두 부분이 아닌 이상에는 네.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았어요. 아,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비난이 많이 또 그 판사한테 쏟아지고 있지만 네, 그러나 판사는 법리적인 순수하게 법리적인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뭐 발부했고요. 네. 또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으니까 순수히 법리적인 차원에서 검토했다. 그리고 판단했다. 이렇게 봐야지 또 뭐 일부 네티즌들은 또 뭐 비난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뭐 어쨌든 이경재 변호사 얘기하기를 예. 아들이 좀 멀리 지금 남겨져 있고 예. 또 뭐 어머니가 현재 구속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호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모녀를 함께 구속하는 건 그렇죠. 좀 뭐 우리나라 어려운 그 점. 지금 예. 그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아들 또 뭐 이래 이 부모와 자식을 예. 함께 이렇게 구속하는 경우가 그렇게 그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많지 않다 그러죠. 그리고 예. 또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억 만리의 아들을 두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범죄 혐의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녀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모자 관계의 또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또 그 피고인에게 정유라 피고인에게 상당히 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관습상 또 인정상 봤을 때 그런 좀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부분들도 아마 작용을 한 것이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그 수사를 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유라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한 조각이었다고 네, 볼 수 있는 네.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를 최소한 20일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정유라 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불러서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최순실 씨의 관계를 정유라 씨가 목도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추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성과 관련된 뇌물 문제도 네. 사실 최종 수혜자가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이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또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혐의 중에 큰 혐의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일정 부분 정유라 씨가 관여한 걸로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지금 사실 추가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벽이 지금 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수사를 좀 더 하고 보강 증거들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혐의, 예를 들면 앞서도 뭐 이야기하신 두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좀 뭐 외국한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뭐 범죄 수익 언니라든지 예. 또 하나는 뭐 또 뇌물 혐의까지 추가해서 아마 이렇게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네네네네. 하여튼 귀국할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뭐 나이도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뭐 완전히 무슨 그래서 멘탈 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혀 모른다고 할까요? 네. 순진무구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모든 걸 엄마 탓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전혀 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게 좀 어떻게 좀 통한 것 같긴 해요. 뭐 그죠? 정유라 씨의 전략이 일정 통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일단은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눈물로 호소를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또 2살 배기 아들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제 아들과 좀 만나고 싶다라는 부분을 이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또 설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먹힌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 뭐 법원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저는 검찰이 네. 왜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청구 부분에서 혐의 사실을
업무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두 가지로 했는가? 네. 그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부분을 적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업무 방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학 문제와 그렇죠. 학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특혜를 받은 그 부분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승마협회로부터 허위로 공문을 받아서 그걸 봉사활동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출석 이런 부분에서 좀 편의를 특혜를 받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최순실 씨가 엄마가 상당 부분을 한 것이고 정유라 씨는 단순히 거기 이제 묻어간 네. 하나의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유라 씨의 주된 혐의는 외국한 거래법 그러니까 이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 그렇죠. 지금 독일 현지에도 정유라 씨 명의의 주택이 5억 원짜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과정. 그리고 이 삼성의 지원금을 이른바 승마 지원금이라고 빼돌리는 과정. 그것과 네. 관련된 이른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그 위반 혐의. 그리고 이 삼성의 돈과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 이 부분이 사실은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왜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정유라 씨 혐의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만 들어갔는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검찰에서 너무 이 정유라 씨 부분을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 네. 저는 뭐 판사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혐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영장 청구할 때 나머지 부분이 다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서 구속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두 가지만 딱 돼 있어서 왜 검찰이 그렇게 했을까?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뭐 검찰이 혐의를 더 밝혀서 재청구할 가능성?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별로 높지 않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네네네. 자,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법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속영장 담당 판사인 것처럼 이미 업무방해 혐의라든지 또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건 이미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문제, 외국환관리법이라든지 재산 해이 도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적시하지 않고 어떻게 열심히 안 한 겁니까, 검찰이? 글쎄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한계가요? 일단 구속영장 등을 청구했다는 게 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구속 자체가 처벌이 아니고 수사를 위한 절차, 조치가 바로 구속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정유라 씨가 국내에 들어온 지 정말 48시간, 들어온 지는 48시간도 아니죠. 약 30몇 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기재를 했는데 그것마저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 측에서는 약간 당황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도 뭔가 의심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피의자로 분류는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해서 조사한다. 그 과정에 그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할 때 참고한다.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 저 차재영 교수께서는 검찰이 이제 열심히 더 수사해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정숙 국장님은 지금까지 본 거에 따르면 별로 열심히 앞으로도 안 할 것 같다. 학업의 뜻이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영장 재청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까지 그 검찰이 꾹 해왔던 관행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사실 이 요지시로 했던 것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였지 않습니까? 재조사였기 때문에 재조사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실 지금 이제까지 쭉 그 특검이나 검찰을 통해서 수사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의 역할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유라 씨를 지금 신병을 확보해야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만 공소 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를 그러니까 끌어내는데도 이 정유라 씨의
이 진술이 반드시 이제 좀 상당히 근거 있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네.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보도에 의하면 지금 검찰은 오늘 초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서울지검은 주요 관계자들 다 지금 출근을 해서 네. 아마 지금 대책도 논의하고 재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번에 이 정장 청구를 하면서 뇌물죄, 삼성에 대한 뇌물죄 부분은 아마 적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렇죠. 예. 아마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네. 분명히 그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사가 좀 미진했기 때문에 좀 네.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마 재청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78억이라는 돈이 최순실 씨에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코레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이 코레 스포츠의 지분을 지금 정유라 씨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 수익을 같이 얹어간 혐의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그 평창동에 있는 땅을 통해서 그걸 담보를 잡혀서 이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예, 독일을 갖고 와서 거죠? 주택을 산 부분 네. 그런 부분들도 외국환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을 보강을 수사를 해서 네. 아마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소정수 구장 결정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철저히 하라. 이게 그냥 어떻든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한 네.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윤석열 지검장은 지금 휘하 검사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이번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만 가지고 전반적인 그 공소유지 부분에 큰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죠. 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국민들도 그렇지만 강제 송환 일단 된 상태고 네. 거의 200일 이상을 도피하다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봤던 그런 부분에 견져 본다면 기각돼서 풀려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의외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네네. 그런 부분들은 그럼 뭔가 좀 이 검찰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앞으로 관련해서 정유라 씨의 뭐 신병 문제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뇌물수수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더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떤 일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더 무거운 짐을 좀 지게 됐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이종무 시장께서는 앞으로 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장 재청구를 비롯해서 검찰 수사의 방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또 검찰은 그런데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적 공분은 맞아요. 국민적 공분 때문에 네. 이 부담 그러니까 이게 기각된 것에 대한 부담 그러려면 어떻게 뭐 인터폴에 이렇게 또 공조도 하고 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덴마크에서 데려왔느냐 그럴 자신이 없었으면 뭐 이런 비난도 받고 있는데 네. 역으로 또 하나 진짜 사실 지금 이경재 변호사 측이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녀의 어떤 문제, 모녀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문제가 네. 고작 해서 업무 방해죄, 그러니까 부정입학이냐. 부정입학할 당시에는 미성년이었거든요. 네네. 미성년자인 그 학생에 대해서 부모가 시킨 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미성년자인 그 본인한테도 그 죄를 물을 수 있느냐. 네. 업무 방해죄와 네네. 또 고등학교 시절의 위계,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예. 방해죄.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또다시 똑같이 다시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뭐 했을 때 다른 부분 뭐 범죄 은닉이라든지 혹은 뇌물죄와 관련된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검찰로서도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재영장을 청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되겠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칫하면- 혹시 다른 자칫하면 이 부분이 이제 검찰로서는 확실히 구속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청구를 했다가 그건 안 되죠. 또 기각이 되면은 그야말로 상당한 정말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볼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흐름을 봤을 때는 재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네, 검찰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결국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부분에서의 공소유지 관련된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8월 말이면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예. 아마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쪽에 상당한 좀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이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팀장으로 갔던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그걸 좀 많이 얘기했어요. 최태민 씨와 관련된 수사도 하는 것처럼 박영수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종교 문제, 나도 사이비 종교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박영수 특검이 맨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최태민 씨와 관련된 수사까지도 하겠다는 의지고, 최태민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는 건 사실은 이 재산 은닉, 최태민 씨로부터 출발해서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졌거든요. 박영수 특검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실 실제로 이 정유라 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진전이 없어서 증거가 제대로 없어서 업무방해죄 고작해서 업무방해죄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 은닉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도피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를 전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난.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사실 받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어떤 수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확신이 있다면 사실상 밀어붙여야 된다. 범죄 은닉과 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최태민 씨 일가와 관련된 어떤 독일로의 어떤 도피 자금, 이 부분은 밝혀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구속 필요성이 없다면 억지로 구속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절실하게 수사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정말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좀 화제를 바꿔서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동정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오찬 관련해서 발표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새 정부의 출발을 잘 하셔서 국민 지지를 크게 받고 계시고, 미국에서 만난 정부 인사들도 주로 전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긴 하지만 한국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도 취임 초부터 국민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해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노하우를 지금 당장은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혹시 이종훈 시장께서도 보태실 말씀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 교수님이랑 비슷하고요. 한 가지 그런데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외교적인 어떤 수사라고 하죠. 지금 진짜 전형적인 어떤 외교통 아닙니까? 반기문 총장이야말로 어떤 말이든 다 외교적으로 사실 이 말을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문 대통령, 죄송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왕 만났으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죄송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고요. 자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과 만나서 사드를 포함한, 굳이 사드라고 표현 안 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앞으로의 외교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지금 이미 밝혔듯이 별 이견 없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그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면 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 정도에서 사실 더 그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왠지 전략적인 어떤 정보를 미공개한다는 부분에서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혹은 어떤 중국에서 무슨 문제를 얘기했지? 하고 괜히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좀 더 외교적인 수사로 굉장히 의견 일치를 받고 또 많은 도움을 얻었다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좀 더 외교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거 한때 유명했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은 기름장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죠. 그야말로 그렇게 외교적 수사에 능하다, 그런 얘기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외국 정상들 만날 때 어떤 외교적 수사로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입니다. 자, 손소변산 이런 얘기 좀 물어보죠.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지난주에 처음에 사드 4기를 추가로 반입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국방부에서, 그에 대해서 재기조사를 조사한다 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손소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방부 측에서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뭐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 뭐 실무자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문장이 다듬어진 것이다. 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의혹은 사실 그 실무자 선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네. 혹시라도 김관진 실장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 지시라든지 그런 명령에 의해서 문장이 좀 수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과로 보고가 누락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은 도대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또는 네. 그러한 지시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수정된 것인지 네. 그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일 테고 네. 그 아마 지금도 누가 그런 쪽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보고 초안에는 뭐 사드 4기 추가 반입이라는 게 적시돼 있었는데 최종 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니까 그런 부분 이제 경과를 파악하는 게 핵심일 텐데 자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좀 또 엉뚱한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군내 사조직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시죠. 알자회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 한 1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국내 핵심 보직, 특히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자를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막으면서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자,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네. 사드 보고 논란, 보고 이제 누락한 그것이 이게 군내 사조직의 영향 때문이다. 네. 이른바 뭐 알자회란 말도 있고 또 이 어감은 좀 그렇습니다만 독사파. 네. 자, 미리 말씀드리면 네. 알자회는 뭐 서로 알고 지내자 이런 예. 얘기고 독사파는 우리가 아는 독사이가 아니고 독일 육사, 유학파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좀 아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번져가는 양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지금 사드 체제, 그러니까 사드 발사대 4기가 그 누락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반입이 누락된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초안에는 있었지만 빠졌던 이유가 일종의 아마 국방부를 비롯한 그 군수내부의 그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사드에 대한 좀 모호한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일종의 소극적 항명으로 지금 읽고 있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마 뭐 진상이 나와지겠지만 이 과정의 배경에는 소위 말해서 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동안 상당히 군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의 그러한 그 인적 쇄신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핵심에는 지금 김관진 전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관진 그 청와대 안보실장은 과거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사실 자신이 독일 육사 연수를 갔다 왔던 소위 말하는 독사파의 거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뒤에 거의 그 본인이 다녀오고 난 뒤에는 기수별로 한 명씩 갔습니다만 그 소위 말하는 독일 육사 출신들이 상당히 군내 요직을 많이 차지했고 또 더 넓혀서는 앞서 홍익표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지금 그 군내에 또 알자회라는 그런 군 사조직에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김관진 실장의 비호 아래서 상당히 군내에 주요한 그 맥을 형성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드의 발사대 지금 누락 보고 자체에도 이런 군내의 요직들 간의 이 알게 모르게 형성되는 이런 이 인연을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방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러한 뜻에서 아마 지금 홍익표 의원이 아마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군내 사조직 이것을 좌지우지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면서 과거 무슨 뭐 한화회처럼 군내 사조직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홍익표 의원이 이거를 문제 제기한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은 자 사드 보고 논란 때문에 대통령이 대노했다라는 첫 번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일자별로 얘기하잖아요. 26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 27일 날 누락된 것에 대해서 관계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28일 날 뭐 한민국 국방장관과 오찬을 하고 이렇게 발표한 그 다음 날 바로 또 홍익표 의원이 알자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미리 이 더불어민주당과 또는 현 정부가 알짜회에 대한 의심을 미리부터 거의 하고 있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알짜회를 보면 사실 그때 하나회 말씀하셨지만 네네. 하나회 때 동시에 드러나요. 하나회는 물론 22기부터 그 전기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짜회는 34기부터 이제 44기인데 그때 동시에 문제가 돼서 사실상 군대 내에서 숙정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알짜회가 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2016년 10월 달부터 다시 등장을 해요. 네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박근혜 정부가 그때 한참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쯤에 기무사령관을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무사령관 조모 씨, 그 기무사령관이 바로 알짜회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알짜회 인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라는 네, 식의 어떤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은 알짜회를 숙정하지 아니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군 인맥을 정리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출발점이 바로 그때부터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사드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하나의 어떤 문제시하는 것 자체가 네. 군의 어떤 그런 일신 개혁 작업에 대한 그런 어떤 이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유출하는 거죠. 예. 자, 손인숙 국장께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사드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군 어떤 사조직을 조사한다든가 보고서 누락 파문을 조사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외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다지 않습니까? 이거 사드를 혹시 한국에서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도로 갖고 갈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이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죠. 네네. 어떤 식이든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국방부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는 필요한데 네. 그 진상조사라는 이 이슈를 다루는 부분에서 과연 청와대가 이렇게 대통령의 워딩까지 국민소통수석이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 이슈를 키워가면서 다루는 것이 과연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너무 키울수록 당장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사드 철회하는 쪽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철회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 정확하게 표현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철수하겠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는 어떤 식이든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로 가져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해나가고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까 사조직과 관련해서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일단 알짜회라는 군내 사조직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독사파라는 그 세력이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군내의 사조직이 지금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혁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아는 알짜회는 그러니까 92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93년 3월 8일 날, 그러니까 집권 초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권영애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내일 당장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내가 경질하려고 한다. 이 사람 하나회이기 때문에 경질하려고 한다고 바로 하루 전에 그냥 통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전광석화처럼 하나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른바 알짜회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저는 그게 다 없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2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알짜회라는 조직이 다시 부활해서 군내에 존재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독사파든 무슨 파든 있으면은 군내 사조직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직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군의 어떤 개혁 작업을 밀어붙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것도 그렇게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연 실체가 뚜렷이 있는 것인가 네네.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2006년 11월 달에 합참의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국방장관 맡고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군의 핵심 요직을 거의 10년 동안에 그렇죠. 맡았어요. 예, 오랫동안 그렇다 보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김관진 실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뭐 군의 요직에 많이 포진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군 인사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개혁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네. 그러한 방법과 지금처럼 이 알짜회나 독사파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실체가 만약에 분명치 않다면 네. 너무 좀 정치적인 접근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어쨌든 뭐 군내 사조직은 다 해체되었고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사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혈성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제 알자회라고 써 있는데 알자회 발음하니까 무슨 뭐 알자 보직을 다 독점하는 회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아닌데 알자회는 분명히 알고 지내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군내 사조직 논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는? 네, 당연히 현재도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사조직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조직이 존재한다면 누가 그 사조직의 회원이냐. 그리고 또 그러한 사조직이 혹시라도 군 내에 비선으로 작용하면서 혹시 박근혜 전 정권 하에서 요직을 독차지한 것이 사실이냐 여부를 확인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책임을 충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지만 이지 회장이 육사 37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알자회의 그 기수 딱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이 알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사파 그 김관진 전 실장 관련해서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정유라 씨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정유라 씨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아빠는 네. 즉 정윤회 씨는 정윤회 씨는 김관진 전 실장과만 형님 동생하고 지냈다. 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내는 이야기든가 네. 오해든가 와전이라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정말로 이 정윤회 씨와 김관진 전 실장이 유독 이렇게 단둘이만 네.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군내 주요 인사였다라고 한다면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 의혹을 더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거나 네. 이런 것들이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네. 의심을 하고 군내에 부조리라든지 비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진상 조사까지 할 그런 정도 상황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뭐 노승일 씨의 주장, 뭐 정유라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부분은 이제 확인된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도 사드 배치 논란이 어디로 튈지 하는 부분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더 다른 얘기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금 이제 뭐 국무위원 후보자들, 국무위원급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관련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청문위원님들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 교훈을 바탕 삼아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어떤 입장에서 공의 기대와 우려를 표현해 주셨고요. 그런 어떤 기대와 우려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청문회 전에는 뭐 의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뭐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인 특혜, 뭐 또 다운 계약서 많은데 어제 청문회 보니까 뭐 어떻게 뭐 대체로 해명됐다는 그런 뭐 평가도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여전히 뭐 평가가 아직 의혹 해소가 안 됐다는 네.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네. 오히려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직을 수행하는 데서 업무 능력은 충분히 검증된 거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무위에서 이번에 그 인사청문과 관련된 이걸 저희 진행했습니다만은 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당연히 채택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자리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 같으면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어느 자리보다 더 높아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숱한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적 우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를 지금 6월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하면 지금 한쪽은 임명하자, 한쪽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느 한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그건 네. 결국은 국민 여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있는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인데요. 그렇죠. 바른정당도 지금 상당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합니다만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좀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임명이 돼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을 좀 해달라는 입장인 반면에 예. 또 당내의 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네. 그 지금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앞으로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르면 내일 아니면 좀 더 늦으면 월요일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될 만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시작 전에는 김상조 후보자 낙마 1호 뭐 불공정위원 이렇게 불렀는데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뭐 결정적으로 뭐 의혹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면 야당에서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고?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미 보도됐던 것들 이외에 청문회에서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실을 저기가 안 됩니다.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미 보도됐던 것들은 준비하고 오거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오는데 사실 청문회에서 또 다른 것들이 아까 터져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그것은 상당히 어떤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한 방이 없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에서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새롭게 밝혀낸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런 사실 방어를 떴어요. 이를테면 위장전이니까 다운 계약서가 가장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적법한 그런 원칙적인 어떤 삶이냐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위장전입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음마 아파트라는 좀 상징적인 그런 이 아파트가 문제가 좀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 한보게이트도 다 음마 아파트라는 어떤 그 부분이었고 당시 이 어마어마한 사실 몰렸어요. 경쟁도 몰렸고 또 위장전입도 재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위장전입도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점에 대한 답변이 바로 자신의 아내 대장암 2기였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위해서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이라는 부분 또 하나 좀 감성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그 연말 정산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소득공제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라도 더 이렇게 현금 영수증이나 혹은 카드 영수증을 신용카드 영수증을 찾아와서 내야 되는데 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당일날 또 제자라는 그런 누리꾼이 이제 그 증언을 했죠. 신용카드 0원일 수밖에 없었다. 거의 내가 아는 교수님은 하면서 그 삶을 쭉 이야기하는데 특히 그 가방 얘기가 또 들어와요. 낡은 가방. 그 가방이 그 십수년 전부터 쓰던 가방이고 또 자기가 늘 목표하던 가방이다. 또 늘 마을버스를 타고 한성대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로서는 너무 그것이 당연한 삶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이 검소하게 살아서 내가
영수증 카드를 안 쓴 게 아니라 돈을 쓸 시간이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 그 새로운 것도 없었고 또 그 방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다가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인터넷에서의 여론이 딱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 뭐 아까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연봉의 일정 액을 넘어야 기준을 넘어야 그게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쓰긴 썼는데 그게 이제 넘지 않았다.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이런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전체 청문회를 지켜보신 마당에 이제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뭐 굳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협치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한 24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그런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요. 정무위 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우리 자유한국당 7명,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명씩, 정의당 1명. 이렇게 인적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죠. 5일 날 어떤 당의 입장을 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여부가 이제 7일 날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요. 전체 회의를 연다는 거죠? 예, 7일 날인데 또 이게 7일 날이 참 묘한 것이 그날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라든지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그날 또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번 이 청문회 전략을 이게 뭐 김상조 후보자 한 명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은 방향을 이번 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좀 이 여권과 각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상조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등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건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쪽이 될 텐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채택 부분에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제 비슷한 이낙연 총리 후보 때랑 비슷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가는 것은 사실 여권으로서는 좀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협조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향후에 뭐 당장 임시국회에서 이제 추경 처리 문제라든지 또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 이런 것과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지금 여권으로서는 정치력을 발휘를 좀 해서 자유한국당과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뭔가 좀 이 협치의 모양을 좀 연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문부 채택을 국민의당은 뭐 살짝 돌아선 것 같기도 하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 정도면 뭐 청문회 통과해서 위원장에 취임해서 재벌 개혁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이런 쪽인데 손수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부 채택 여부? 일단 뭐 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뭐 이제 동의하지 않겠죠. 다만 다른 두 야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은 약간 부정적인 기류에서 이제 최종적인 의사결정 단계를 남겨둔 것 같고요. 또 반면 국민의당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약간 긍정적인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두 야당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또한 김상조 후보자가 과연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과연 적합하냐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김상조 후보자 말고 더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에 대한 그런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직접 몸으로 그런 재벌 개혁에 대한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번번이 좌절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각광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목도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경제학자 중에 과연 지금 이 시점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수행할 만한 더 적합한 인물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야당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이셨습니다만 다음 주가 이제 청문회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7일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해명 잠깐 보시고 돌아오시죠. 2000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큰 딸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요. 아이가 다시 학국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근데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자, 저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이제 일단 위장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 고교 은사의 뭐 주선을 받다 했는데, 그게 이화여고 법인 소유였던 그렇죠. 전세권 설정한 그런 아파트에 따른데, 오늘 얘기 나온 거, 최근 나온 거 보니까 그 아파트가 조직적으로 이종의 위장전입에 이용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지금 그 강경화 후보자 말고 그 이하여고를 지나갔던 사람들,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 집에다가 상당히 16년간 전출자가 그러니까 전입이 25명이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의 그 용처가 뭐냐. 이 부분을 아마 이 강경화 후보자가 과연 몰랐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문 과정에서 딸의 그 위장 전입과 관련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그 이하여고의 입학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특혜들이 만약에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강경화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그 의혹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배에서 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이화여고 측에서 그러니까 거기로 이화여고로 오는 사람들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했는데, 물론 강경화 후보자 본인은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건지? 네, 사실 어느 집에 또 누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냐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위반이긴 하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만 옮긴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이긴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그 학교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고, 이 부분을 아마 야당에서 강력하게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또 좋은 더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임을 좀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뭐 방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직접 만났어요, 가서? 이게 벌써 외교부 장관 행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제 그 강경화 후보자가 북한 인권위원회 고등부 판무관을 했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한 자신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경력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행보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야당에서 어떤 비난하는 것도 사실 좀 맞는 게 뭐냐면 지금 후보자 신분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를 겸허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벌써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사실 그런 언론에 너무 호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저는 또 지적받을 수 있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소정숙 국장께서. 저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전입과 관련된 그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강경화 후보자가 이른바 거짓말 논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확실한 어떤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해명들이 청문회에 나오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함께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